제가 들고 온 게임은 The Artful Escape라는 제목의 게임입니다. 무슨 뜻이죠? 저도 멈칫했어요. 예술적인 탈출? 예술의 경지에 이른 탈출? 일단 스토리를 들어보실래요? 네. 그 처음에 게임 시작하면 원래 대기 화면이 있잖아요. 시작 버튼 누르기 전에 나오는 그 화면이 나오는데 너무 평화롭고 아름다운 숲에 있는 나무 한 그루에 공연 포스터가 붙어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이 포스터 좀 이상해요. 가운데에 엄청 큰 게 사진이 있거든요. 어쿠스틱 기타 잡고 있는 한 남자 사진이라서 아, 이 사람이 공연을 하는 건가 싶겠죠? 근데 그 밑에 네퓨 오브 존슨 벤데티라고 써져 있어요. 존슨 벤데티의 조카. 아, 그럼 이 사람이 그 조카인가 싶은데 포스터 윗부분에 보면 아주 조그맣게 진짜 작게 곱슬머리 남자의 얼굴만 나온 동그란 사진이 있고 그 옆에 또 작게 프랜시스 벤데티 퍼스트 쇼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지금 공연을 한다는 애가 이 조그만 사진에 나온 프랜시스 벤데티고 그러면 이 밑에 크게 얼굴이 나온 또 이름도 크게 써져 있는 사람은 존슨 벤데티구나. 이거 뭐 공연을 하는 사람보다 그 삼촌이 얼굴이 훨씬 크게 나와 있고 그러게요. 이름도 크게 써져 있고 굉장히 주객이 전도된 느낌이죠. 이제 이 게임을 시작하면 절벽 끄트머리에 있는 한 벤치에 세상 칙칙한 어두운 갈색 옷을 입고 굉장히 시무룩해 보이는 한 남자애가 기타를 들고 있어요. 더풀더풀한 머리 스타일을 보니까 아까 그 포스터 윗부분에 조그맣게 보이던 그 남자아이 프랜시스 벤데티인 것 같습니다. 근데 화면 하단에 퀘스트가 떠요. 광부의 고생에 대한 포크 발라드를 연주하려면 X를 길게 누른다. 광부의 고생? 그래서 X 버튼을 길게 누르면 프랜시스가 연주를 하는데 엄청 힘말이 없이 뭐 대충 코드 몇 개 치다가 다시 시무룩해져요. 한숨을 한번 푹 쉬고 이번에는 콜로라도 칼립소 녹지의 포크 축가를 연주해봅니다. 또 X 버튼을 누르면 또 뭐 약간 연주를 시작하려다가 그냥 말아요. 그러더니 뭔가 결심한 듯이 절벽 끝으로 걸어가서 기타의 볼륨을 높이고 공상과학 기타 오디세이를 연주하기 시작합니다. 공상과 기타 오디세이. 대체 뭔 소린지 어떤 음악인지 잘 모르시겠죠? 들려줍니까? 네, 제가 이거는 좀 들려드릴게요. 오디세이 같네. 느낌이 옵니까? 그래서 이렇게 뭐 엄청 화려하게 연주를 마쳤는데 뒤에 아까 프랜시스가 앉아있던 그 벤치에 어떤 여자아이가 앉아서는 네 외모는 소리랑 어울리지가 않네? 이런 말을 해요. 누가 듣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었던 상황이라 프랜시스가 깜짝 놀라죠. 바이올레타라는 이름의 이 소녀는 너는 방랑처럼 옷을 입었는데 우주 오페라의 소리를 내고 있다. 톤이 따로 논다. 불안감을 조성한다. 이러면서 되게 혼수를 둬요. 프랜시스가 되게 변명하듯이 나는 원래 포크 음악을 연주하는 사람이고 내일 있을 첫 공연을 위해서 노래를 만들고 있다고 말을 해요. 근데 그러면서 이어서 근데 사실은 좀 기타를 거꾸로 치고 있는 느낌이야. 마음이 방황하는 것 같아. 이런 말을 해요. 그 말을 들은 바이올레타가 어디로? 라고 물어봐요. 그럼 선택지가 3가지 뜨는데 1번 이름 없는 행성 2번 헤아릴 수 없이 깊은 우주 3번 태양 광선에 매달려 있는 중간 선문. 엄청 이상한 선택지죠? 네. 이 3가지 중에 아무튼 뭐 마음에 드는 걸 골라서 대답을 하면 바이올레타가 길을 잃는다는 거는 좋은 징조다 라고 하면서 프랜시스에게 리프로드 산등성에 있는 정상까지 함께 가자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범죄를 저지를 거라고 해요.
아름다운 숲을 한참 뛰어가지고 바이올레타가 말했던 정상으로 가면 거기 네이리스의 프랜시스의 공연을 위한 무대가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역시나 포스터처럼 그 현수막에도 프랜시스 이름보다 존슨 벤데티의 조카 이게 훨씬 크게 써져 있고요. 프랜시스가 이제 무대에 올라가서 그 포크 음악을 연주해 보려고 하니까 바이올레타가 존슨 벤데티 따라하지 말고 너 아까 절벽에서 연주했던 그거나 한번 다시 해보라고 합니다. 프랜시스가 말도 안 돼 막 이러지만 바이올레타는 나는 말도 안 되는 거 전문이야 막 이러면서 빨리 연주하려고 해요. 그래서 아까 연주했던 그 우주 오페라틱한 음악을 다시 연주합니다. 근데 프랜시스가 연주를 하는 사이에 바이올레타가 그 무대에 설치된 앰프랑 스피커를 자꾸 만지작거리거든요. 그러더니 밸브를 하나 훔쳐가는 거예요. 이게 아까 말했던 범죄인가 봐요. 근데 이 장비의 주인이 로미라는 남자인데 뭐 어디서 사람도 죽였다 이런 소문이 있는 되게 무서운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프랜시스가 로미 거 훔치면 큰일 날 텐데 하고 되게 걱정을 하지만 바이올레타는 뭐 그런 건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고 공연장 바로 옆에 진짜 큰 나무가 있는데 저기에는 한번 올라가 보자고 합니다. 아니 안 말려요 옆에서. 말리지는 큰일 않다고. 나는데 하고 이렇게 끝이에요. 그래서 한 번도 올라가 볼 생각을 하지 않았던 그 높고 높은 나무 꼭대기에 둘이 올라가서 그 되게 얼마나 멋진 풍경이 보이겠어요. 그걸 보면서 존슨 벤데티의 조카로 살아가는 게 어떤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다가 이제 바이올레타가 그만 가봐야 되겠다고 해요. 그냥 가버리려는 바이올레타에게 프랜시스가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을지 물어보니까 바이올레타가 칼립소에 있는 라이트맨즈를 아느냐고 물어봅니다. 칼립소는 그 프랜시스가 나고 자란 도시거든요. 근데 그 도시에는 라이트맨즈라는 장소를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칼립소에 그런 곳 없는데? 라고 했더니 바이올레타가 너가 잘 안 찾아봤나 봐? 하면서 가버립니다. 혼자 남은 프랜시스가 나무 꼭대기에 막 올라왔을 때 바이올레타가 했던 말, 혹시 전혀 다른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을 했었거든요. 그 말을 곱씹어보고 곧 다시 케이블카를 타고 마을로 돌아갑니다. 프랜시스가 사는 도시가 이제 콜로라도의 가상의 도시 칼립소인데 여기는 해마다 인구가 줄어가고 있는 지방 소도시예요. 그러니까 약간 망해가는 도시라고 볼 수 있는데 유일한 자랑거리가 전설적인 포크 가수 존슨 벤데티의 고향이라는 겁니다. 이게 관광 사업에 꽤나 도움이 되기 때문인지 도시 간판에도 이 존슨 벤데티 사진이 들어가 있어요. 인구가 줄어서 원래는 조용한 도시인데 지금은 그 존슨 벤데티의 대표 앨범 파인스 20주년을 기념하는 페스티벌 기간이라 아주 북적북적합니다. 근데 내일이 페스티벌 마지막 날이고 그 마지막 날 저녁에 프랜시스가 본인의 첫 공연을 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광장에 포스터들이 크게 붙어 있는데 다 솔드아웃이 붙어 있어요. 전혀 무명인 사람인데도 존슨 벤데티의 조카고 그 존슨 벤데티의 곡들을 연주한다는 것만으로도 표가 매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 그 롬이라고 했던 무서운 남자 있잖아요. 그 남자가 이제 프랜시스랑 마주치더니 너 다른 곡 연주하기만 해봐. 존슨 벤데티 거만 해야 돼. 막 이렇게 되게 무섭게 으름장을 놓고 가기도 하고 합니다. 근데 마을 돌아다니면서 되게 다양한 가게들 지나다니고 뭐 동네 친구들도 만나고 하는데 서점 주인이랑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걸 보니까 프랜시스가 음악만 이런 우주 오페라적인 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책도 SF 소설, 공상과학 소설을 엄청 좋아하나 봐요. 그래서 서점 주인에게 SF 소설을 한 권 선물 받고 그 책을 보다가 뭔가 굉장히 큰 영감을 받는 것 같은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또 지나가다가 레코드샵에서는 바이올레타가 했던 이야기가 생각나서 그 레코드샵 주인한테 다른 사람으로 변신한 뮤지션에 대해 물어봅니다. 그렇게 활동했었던 좀 본명으로 하기 힘든 이야기를 다른 이름을 빌려서 활동했던 뮤지션에 대한 이야기를 듣다가 또 뭔가 영감을 얻은 것 같은 모습이 나와요. 그렇게 이제 마을을 쭉 둘러보고 집에 들어간 프랜시스가 그 소파에 앉아있던 엄마한테
세계에서 가장 정교한 스테이지 페르소나를 만들기로 결심했어.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어머니는 뭐 이게 무슨 개소리인가. 저녁밥 먹으러 내려와 막 이런 말만 하십니다. 다락에 있는 프랜시스의 방으로 올라가 보면 엄청 그 공상과학 매니아더라고요. 책, 뭐 포스터, 피규어, 그리고 노트에 막 그린 그림이나 이런 걸 보면 완전히 다 그쪽이에요. 근데 그 방에서 다른 사람이 되는 거에 대해 계속 생각하다가 프랜시스가 잠이 듭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 하늘에서 뭔가 반짝이는 것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아주 수상하게 생긴 무언가가 서서히 마을로 다가옵니다. 갑자기 이렇게 문을 막 두드리는 소리에 프랜시스가 잠에서 깨어나서 이 새벽에 뭐 찾아오는 건 나쁜 소식밖에 없는데 막 이러면서 밖으로 나가봐요. 그리고 존무라는 이름의 외계 생명체와 마주칩니다. 존무? 음. 네. 아, 그게 혹시 프랜시스가 설정한 정교한 페르소나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실제예요? 어떻게 생겼냐면 약간 머리가 투명한 병처럼 생겨가지고 그 안에 뇌 같은 것도 그냥 보이고, 근데 그 드라큘라가 입을 법한 망토를 두르고 이렇게 공중에 둥둥 떠다니는 외계인인데, 그리고 제 목소리가 되게 낮고 나긋나긋하거든요. 존무가 되게 친근하게 인사를 하더니 되게 인간 세계의 대화법을 잘 아는 듯이 날씨 이야기로 가볍게 말을 뜬 다음에 나는 프랜시스 벤데티를 찾으러 왔다 이렇게 말을 해요. 오늘 자기네 투어에 찬조 출연이 펑크를 내가지고 대타를 찾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선장이 프랜시스를 지목했다고 해요. 선장? 선장이 누군데? 물어보니까 그 선장은 스스로를 라이트맨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근데 아까 바이올레타가 라이트맨즈를 아느냐고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프랜시스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럼 너 라이트맨즈에서 온 거야? 거기 어디야? 나 평생 여기 살았는데 그런 곳은 없었어. 막 흥분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존무가 기다려봐 라고 하더니 갑자기 하늘에서 스포트라이트가 쫙 내려와가지고 프랜시스를 비추고요. 프랜시스가 그 땡땡이 잠옷 같은 거 입고 있었거든요. 갑자기 짠 하고 약간 파워레인저나 우주 특공대에 나올 법한 그런 수트 있죠. 그 수트 차림으로 바뀌는 거예요. 프랜시스가 이거 짱이다 막 이러면서 엄청 좋아해요. 자기가 맨날 그 노트에 그리던 그림 같은 그런 모습이거든요. 거기다가 손을 내밀라고 해서 하니까 뿅 하고 엄청 멋진 일렉 기타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기타를 프랜시스가 연주해 보니까 밤이라서 되게 마을이 어둡잖아요. 근데 갑자기 그 어두운 거리에 환하게 불이 밝혀집니다. 존무가 라이트맨이 기다리고 있어 하면서 이렇게 슝 가요. 그래서 프랜시스가 이제 그런 존무를 쫓아가는데 달리면서도 기타 연주 안 하고 그냥 달리면 거리는 계속 어둡거든요. 근데 만약에 기타를 연주하면서 달리면 그 거리에 다 반짝반짝반짝하게 빛이 들어오고 막 조명이 켜집니다. 그래서 막 그렇게 달려서 광장에 있는 존무한테 갔더니 그때 딱 엄청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라이트맨이 이렇게 공중에서 기타 치면서 엄청 멋있게 내려옵니다. 너무 웃길 것 같은데. 되게 생각지 못했던 장르여가지고 나는 그냥 아까 그 바이올레타라는 여자애를 만나서 교감을 하면서 자기의 자아 정체성을 찾아가는 그런 이야기인 줄 알았다가 되게 당황했죠. 그리고 그렇게 화려하게 내려온 라이트맨이 등장은 요렇게 하는 거야 막 그러면서 좋은 거 가르쳐줬네요. 비주얼이 약간 사무엘 잭슨 같은 느낌이에요. 진짜요? 팀 버튼 영화 그 미스 페레그린과 이상한 아이들의 집 영화 보면 사무엘 잭슨이 머리 하얗게 하고 나오는데 그 정도의 미치광이 느낌은 좀 아니고 근데 이렇게 머리 하얗고 수염도 하얗고 그런 흑인 남성으로 나옵니다. 라이트맨이 프랜시스에게 너가 특별한 아우라가 있다고 들었다 그러면서 오늘 밤에 엄청난 대단한 공연을 하나 할 건데 오프닝 자리가 비어있다고 메꿔달라고 해요. 근데 프랜시스는 당장 내일 저녁에 공연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되게 망설인단 말이에요. 근데 라이트맨이 지금 우리와 함께 떠나면 너를 영원히 바꿀 경험을 하게 될 거라는 말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되게 변화하고 싶다. 막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프랜시스이기 때문에 되게 혹할 만한 말이죠. 그리고 레슨을 좀 해주겠다고 하는데 이때 리듬 게임틱한 부분이 나옵니다. 세 개의 동그란 버튼과 그 위에 약간 눈썹처럼 초승달처럼 생긴 두 개의 버튼이 보여요. 이게 이제 패드에서 오른쪽에 4개 버튼 중에 제일 밑에 거 뺀 위에 3개, 그리고 패드 뒤편에 달려있는 보통 FPS 게임 할 때 조준하는 거랑 총 쏘는 거 이 버튼 2개거든요. 이 5개 버튼을 이용해서 화면에서 제시해 주는 대로 순서를 정확하게 맞춰서 누르는 겁니다. 그럼 그 버튼을 누르는 거에 따라서 프랜시스가 연주를 하거든요. 잘못 누르면 되게 삑사리 나는 소리 나고 제대로 누르면 이제 멋진 음악 소리가 나오는데,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제 드디어 리듬 게임이 시작되는구나 하고 되게 기대했는데 대충 몇 번 따라하고 끝나버리더라고요. 그럴 줄 알았지. 그냥 미니 게임이었어요. 그래서 튜토리얼인가 막 이러면서 지나가고 이제 라이트맨과 함께 연주를 하고 나서 되게 흡족했나 봐요. 이 프랜시스의 재능이 좀 보였는지 이제 라이트맨이 존무한테 어때 존무? 하고 물어보니까 존무가 새벽이 되면 죽을 것 같아. 이러니까 라이트맨이 좋았어, 널 고용한다 하면서 프랜시스를 데려갑니다. 어디로 데려가냐, 낮에 돌아다닐 때 문을 닫은 지 굉장히 오래된 빈 창고 건물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를 지금 갔더니 엄청 번쩍번쩍한 간판이 달려있는 거예요. 간판에는 라이트맨의 코스믹 엑스트라오더너리 막 이렇게 써져 있고요. 뭐 하는 가게인지 모르겠어요. 들어가 보니까 이게 여행사라고 해야 될지 기차역이라고 해야 될지 뭐 럭셔리 패키지 이런 것도 팔고 있고 출발 라운지도 있습니다. 근데 출발 시간표가 있거든요. 기차역에 있을 것 같은 그거를 보면 시간은 다 무한대야. 그리고 목적지는 다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상한 이름들이고요. 출발일은 뭐 never ever next birthday 이러고 위험도도 표시되어 있습니다. 숫자 4 캔털루프. 캔털루프는 멜론의 한 종류거든요. 그 다음에 해마, 돌고래. 돌고래가 제일 위험한 단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출발 전에 계약서를 써야 된다고 하면서 이미지, 권리, 내러티브 라이센스, 보험, 사후 로열티 뭐 이런 거에 대한 엄청 빡빡하게 써져 있는 계약서가 갑자기 홀로그램으로 쭉 떠요. 근데 글자 엄청 조그맣고 막 빽빽하게 써져 있고 잘 보여주지도 않아요. 그러더니 이해했어? 막 이러니까 프린시스가 잘 모르겠는데 그랬더니 존무가 옆에서 바로 음성 서명 수락되었습니다. 뭐야 그거. 되게 무서운 사람들이다. 우주 사기꾼들. 그래서 이제 계약서에 사인도 했으니까 출발합니다. 그 건물 안에 있다고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넓고 넓은 공간을 지나서 지하로 한참 내려가면 하나의 문이 나오고요. 그 문을 열고 나가면 광활한 우주가 펼쳐집니다. 근데 그 찾아가야 되는 길이 사람마다 다 다르대요. 각자 자기의 길을 찾아가야 된다고 하면서 라이트맨은 코스믹 렁으로 찾아와 라는 말만 남기고 존무와 함께 가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프랜시스도 자기 앞에 펼쳐진 길을 따라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우주인데 길이에요. 약간 밑에 그 빛이 나는 블럭 같은 게 쭉 이렇게 깔려 있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게임의 진짜 장르가 나옵니다. 네, 드디어. 이 게임이 네. 플랫폼 게임입니다. 플랫폼 게임이 뭐냐면 플랫폼이 발판이잖아요. 이렇게 막 계속 달리면서 발판 밟고 달리고 점프하고 막 이런 게임들 있죠. 슈퍼마리오. 슈퍼마리오가 그 대표적인 플랫폼 게임이고요. 그 외에도 저희 어렸을 때 했던 PC 게임들 상당수가 플랫폼 게임입니다. 아까 그 우주로 가는 길 그 이야기 할 때 마리오 중에서 그 갤럭시 로드인가? 그게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요? 네, 이렇게 빛의 계단 같은 걸 이렇게 밟고 그런 느낌인가? 라고 했는데 지금 딱 나와서 그런 느낌인 거죠. 네, 단순 플랫포머라고 하면 좀 너무 쉽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게 메트로이드라고 되게 유명한 시리즈 하나 있거든요. 플랫포머로 분류되는데 엄청 까다롭고 어려운 게임이에요. 네. 그래서 매니아층이 막 있는 게임이고
그리고 발판이랑 그 장애물을 진짜 악랄하게 만들 수 있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루트랑 타이밍 다 외워야 클리어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근데 이 디 아트풀 이스케이프는 그냥 달리고 미끄러지고 점프하고 끝이에요. 어디에 음악 게임이라는 장르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요. 아, 근데 그렇게 뛰어가면서 기타를 연주합니다. 아니 근데 맙소사. 너무 단순하게 계속 일자로 가고 심지어 중간에 점프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떨어져서 죽을 때도 있어요. 근데 죽자마자 바로 그 죽은 부분에서 부활하거든요. 그러니까 죽는 게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예요. 아니 기타 수련을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리고 점프도 1단 점프, 2단 점프 있고, 점프하면서 기타 치는 거 가끔 해야 될 때 있고, 뭐 그런 정도? 근데 진짜 어렵지 않고 대충 진짜 성의 없게 버튼 눌러도 다 되는 그런 수준이죠. 그럼 여기는 적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뭐 공격을 한다거나 회피를 한다거나 아이템을 먹는다거나 이런 게 일절 없잖아요. 그럼 달리는 게 무슨 재미가 있을까 그러게요. 싶을 수 있는데, 이 게임의 가장 큰 장점이 너무 멋진 그래픽입니다. 아까 그래픽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그쵸? 네. 그 잠깐만 봐도 네, 네. 멋있죠. 이게 아까 본 부분은 어쨌거나 그 현실이잖아요. 현실은 그래도 우리한테 좀 익숙한 이미지인데 뭐 예쁘다 정도일 수 있는데, 이제 우주로 나갔단 말이에요. 이후로 쭉 펼쳐지는 우주의 풍경들이 진짜 창의적이고 멋집니다. 우주에서도 되게 다양한 장소를 막 방문을 해요. 그러면서 또 그때마다 완전히 다른 새로운 풍경들이 펼쳐지고, 뭐 스타일도 다 다르고 등장하는 외계 생명체들도 진짜 독창적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을에서 그랬던 것처럼 달릴 때 X 버튼 눌러가지고 기타를 연주하면서 달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배경의 생명체나 사물들이 상호작용을 시작합니다. 합창. 그것보다는 아까도 마을에 갑자기 불 켜졌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뭐 외계 생명체들이 이렇게 갑자기 막 물을 뿜는다거나 뭔가 꽃이 피어난다거나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풍경들 보고 또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보는 것만으로도 뭐 재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재미가 후반부까지 이어질지는 이따가 마저 이야기하기로 하고, 이제 스토리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네. 계속해서 길을 달려가던 프랜시스가 되게 신비로운 한 존재와 마주쳐요. 얼굴이 있는 블랙홀 같은 느낌인데 얼굴이 있는 블랙홀? 얼굴만 있는 블랙홀? 얼굴만 있는 블랙홀. 블랙홀인데 얼굴을 가진? 네, 뭔가 신비롭게 생겼어요. 근데 얘를 포함해서 앞으로 이제 종종 만나게 된 NPC들이 아까 그 라이트맨한테 레슨 받을 때 나왔던 버튼 있죠? 네. 동그란 버튼 3개랑 초승달 모양 2개. 그 버튼이 얼굴에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럼 뭔가 좀 이렇게 누르면서 상호작용하겠죠. 여튼 그 존재가 너 이름이 뭐야? 물어봐요. 프랜시스는 지금 전혀 다른 존재가 되고 싶은 와중이기 때문에 원래 쓰던 이 프랜시스라는 이름을 말하기 싫어서 좀 망설입니다. 근데 그 존재가 여기서는 네가 네 이름을 명명할 수 있어 라고 해서 새로운 이름을 생각을 합니다. 이게 앞에 수식어를 고를 수가 있어요. 되게 몇 개 수식어가 쭉 유저 나오더라고요. 고르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뭐 전능한, 용감한, 끔찍한 막 이런 다양한 수식어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하고 그 뒷부분 이름은 직접 입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미끌거리는 전기고사리 막 이런 식으로 괜찮네. 이름을 짓는 거죠. 그렇게 이제 새로 지은 이름을 말하고 코스믹 렁으로 가야 된다고 말을 하니까 그 존재가 너 라이트맨이랑 공연하나 보지? 이러더니 이렇게 프랜시스를 휙 들어 올리더니 슝 날려가지고 막 어디로 갑니다. 프랜시스가 딱 정신을 차려보니까 앞에 종무가 있어요. 코스믹 렁으로 잘 찾아온 거죠. 코스믹 렁은 사실은 거대한 배입니다. 안쪽에 큰 공연장이 있고 바도 있고 객실도 있는 배예요. 그래서 아까 라이트맨을 선장이라고 표현을 한 거죠. 프랜시스가 배 안을 돌아다니다가 대화 중인 라이트맨과 바이올레타를 발견합니다. 바이올레타는 프랜시스가 여기 공연하러 왔다는 거에 대해 되게 화가 나 있어요. 왜요? 사실 프랜시스에 대해 말을 한 게 바이올레타인 것 같은데 그쵸.
근데 얘가 아직 공연까지 할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나 봐요. 그래서 막 화를 내는데 라이트맨은 자기가 보장하겠다. 얘는 재능이 있다. 뭐 특별한 게 있다. 막 그러면서 밀어붙여요. 근데 이쯤에 사실 프랜시스는 그냥 집에 가고 싶어졌거든요. 근데 계약서에 사인했잖아요. 제대로 공연을 마치기 전에는 집에 갈 수 없다는 겁니다. 게다가 여기 큰 공연장 있잖아요. 여기서 공연하는 줄 알았는데 뭐 여기는 라이트맨이 공연하는 데고 너는 다른 데 가서 공연을 해야 된다고 해요. 더 수상한? 그렇죠. 그래서 뭐 공연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어디 가서 누구 만나가지고 걔랑 또 좀 잼을 하고 막 그래야 돼서 이제 지금부터 공연하고 고향으로 무사히 돌아가기 위한 프랜시스의 우주 대모험이 시작됩니다. 중간에 되게 여러 곳에 가고 막 많은 외계 존재를 만나야 되는데 네. 그런 거 아시죠? A 얻으려면 B 가야 되고 B에서 C 얻으려면 D 가야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프랜시스가 돌아다니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일어나는 굵직한 사건을 좀 말씀드리자면 프랜시스가 결국 공연을 합니다. 근데 이게 너무 크게 인기를 얻으면서 코스믹 렁의 선장이 프랜시스로 바뀌어버립니다. 라이트맨이 잘리는 거예요. 어떡해. 라이트맨이 어. 원래 진짜 우주 최고 뮤지션이었거든요. 어. 팬도 엄청 많고. 어. 근데 순식간에 한물 간 뮤지션. 몇십 년째 똑같은 레퍼토리만 연주하는 지루한 뮤지션으로 평가됩니다. 예술이란 정말. 근데 이게 다 본인이 데려온 프랜시스 때문이잖아요. 그리고 프랜시스는 선장이 될 마음이 전혀 없었고 빨리 집에 가야 되는데 그 와중에 막 라이트맨 눈치도 봐야 되고 그런 와중에 라이트맨이 오래 숨겨온 비밀이 밝혀지기도 합니다. 과연 프랜시스가 무사히 집으로 돌아가서 예정되어 있던 공연을 할 수 있을지 나중에 상상할 수 없는 스토리다. 뭐가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이 전혀 되지 진짜 않아. 아스트랄하지 않습니까? 진짜 오랜만에 아스트랄이라는 단어를 듣는데 정말 아스트랄한 것 그쵸? 같아요. 그 단어에 네. 딱 맞는 스토리예요. 되게 근데 좀 뿌듯한 느낌이네요. 왜요? 너무 마음에 들어서. 마음에 들어요. 근데 재밌어요. 취향이야. 좋아하실 것 네. 같아요. 이 게임이 지난번에 제가 12미닛 12분이라는 게임 이야기할 때 소개했던 그 안나푸르나 인터랙티브에서 나온 게임입니다. 전혀 느낌이 다른데요? 느낌이 네. 다르지만 인디 게임이잖아요. 아.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안나푸르나 인터랙티브는 직접 개발한 게 아니라 유통한 거거든요. 퍼블리셔이기 때문에. 근데 최근에 이 안나푸르나 인터랙티브의 평이 점점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되게 최근에 나온 그 스트레이라는 게임 혹시 들어보셨나요? 고양이가 되어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들어봤어요. 들어보셨죠? 고양이 시점으로 이렇게 보이고 막 이런 맞아요. 거. 네. 그것도 최근에 좀 화제가 됐는데 그것도 그렇고 이 디아트 프리스케이프도 그렇고 인디게임 치고는 상당히 화제가 되고 또 평도 좋아가지고 안나푸르나에서 나온 거면 믿고 한다 이런 분위기가 조금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나푸르나는 유통만 한 거고 개발은 호주에 있는 베토벤 앤 다이노소어라는 이름의 작은 우와, 인디 멋있다. 회사였습니다. 마음에 들어. 이름도 남다르죠? 이 배트맨 앤 다이노소어의 게임 디자이너인 조니 갈바트론이 이 갈바트론이 진짜 성이 아니고 예명인 것 같던데 원래 락밴드 했던 사람이에요. 그랬겠죠. 그쵸. 아니고서야. 대학 졸업하고 일주일 만에 대형 음반사랑 바로 계약하고 호주 전역과 영국으로 투어를 다닐 정도로 성공적인 락스타의 삶을 살았는데 10년 만에 이 모든 걸 접고 게임 회사를 차린 거예요. 야, 음악적 재능과 프로그래머의 재능을 동시에 가졌다니 너무한다. 다 가졌어? 본래도 대학에서 영화랑 애니메이션을 공부하기도 했고 뭐 밴드 투어 다니는 동안에도 계속 그런 쪽에 관심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게 투어라는 게 계속 돌아다니잖아요. 굉장히 여유가 없고 그러면서 점점 그런 문화적인 것들에 대한 갈증이 심해졌었나 봐요. 결국은 어느 날 음악 게임 만들어야 되겠다 고 마음 먹고 이렇게 막 멤버들을 모아가지고
밴드 활동을 멈추고 베토벤 앤 다이노소어라는 개발사를 만든 겁니다. 중간에 그 계약서 쓰고 이런 부분 나올 때, 이거는 음악 산업에 발을 좀 담궜던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역시나 그러니까 이게 엄청 터무니없는 설정에 막 아스트랄한 4차원적인 대사 개그 막 나오고 하는데도 그 안에 묘하게 현실적으로 느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다 경험에서 나온 것 같더라고요. 조니 갈바트로는 게임 디자인을 한 건데 이 시나리오나 캐릭터 뭐 스토리들이 현존하는 뮤지션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포크의 대가 존슨 벤디티는 누구를 모델로 했을까요? 나 이렇게 물어볼 줄 알았어. 누구 같아? 노 코멘트 하겠습니다. 누구지? 사거리에서 악마한테 안 돼. 아니야? 그 사람 아니야? 포크가 아니라 포크가 아니야? 예. 누구야? 이 존슨 벤디티는 밥 딜런을 모델로 했고요. 오. 그렇다면 페르소나를 내세워서 음악적으로 성공하는 프랜시스 벤디티는 누가 모델일까요? 누군가요? 누군가요? 님들 알아야 되는데. 특히 양치님은 방구석 일렬 되게 잘 보지 않았어요? 네, 열심히 봤습니다. 거기에서 나왔던 뮤지션인데 그러면 지금 보헤미안 랩소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저희가 대답을 또 그걸 또 해야 된단 뮤지션 말이에요. 누가 또 나왔지? 영화 벨벳 골드마인 안 보셨습니까? 네. 안 봤다고요? 네. 없어서. 뭐야? 벨벳 골드마인이 사실은 그 실존하는 뮤지션을 모델로 했었던 건데 어떤 뮤지션인가요? 데이비드 보이입니다. 데이빗 보이가 그 사거리인가? 아니 사거리 악마에 너무 집착하고 있나? 우리 지금 다시 처음부터 지금 녹음해야 돼요. 빨리 다시 해요. 사거리 악마 왜 이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아는 게 그거밖에 없어. 누구야? 사거리에서 악마한테 혼을 판 뮤지션은. 그 사거리에서 영혼을 판 뮤지션은 로버트 존슨이라고 해가지고 블루스 쪽을 했던 뮤지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이런 뭐 밥 딜런이나 그런 것보다 훨씬 예전에. 그렇군요. 이미 그때 다 팔고 났기 때문에 그래. 후배들의 안마 이번에 그 영혼을 밥 딜런까지 왔을 땐 너무 현대화돼서. 그렇죠. 그분이 영혼을 팔아가지고 이 남긴 유산들이 또 영향을 많이 미쳤을 겁니다. 저 데이비드 보이는 지기 스타더스트라는 이름의 페르소나라고 굉장히 유명해요. 데이비드 보이가 처음에 자기 이름 그대로 뮤지션 활동을 시작했을 때 그렇게 평이 좋지는 않았어요. 그러다가 1972년 6월에 The Rise and Fall of Ziggy Stardust and The Spiders from Mars 뭐라고? 그러니까 화성에서 온 지기 스타더스트와 거미들의 흥망성쇠라는 제목의 앨범을 내면서 굉장히 큰 상업적인 성공을 거둡니다. 근데 이 앨범이 컨셉 앨범이어가지고 그 전반적으로 앨범을 관통하는 스토리도 있어요. 5년 후에 뭐 지구가 멸망하고 막 이런 이야기인데 여기서 데이빗 보이가 자기를 지기 스타더스트라고 하면서 활동을 하는 겁니다. 요새 그 아이돌들 세계관 잡고 그렇죠, 막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그런 데서 나오는 거군요. 이미 다 선보자. 그걸 개척했던 사람입니다. 오. 그래서 이제 보이가 한동안 이 지기 스타더스트로 굉장히 활동을 되게 성공적으로 해요. 근데 나중에는 좀 혼란이 올 정도로 내가 데이빗 보이인가 지기 스타더스트인가 할 정도로 그 페르소나에 좀 본체가 먹히는 느낌이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몇 년 이렇게 하다가 지기 스타더스트 은퇴하고 약간의 휴식을 가진 다음에 다시 음악 활동을 시작하는데 이후로도 되게 다양한 제2의 캐릭터를 만들어서 그 페르소나들을 이용해서 꾸준히 활동을 했습니다. 그럼 방구석 일렬에 뭐 벨벳 골드마인 편이 있나요? 네, 벨벳 골드마인 편이 나왔고 그 영화가 원래 처음에 시나리오를 쓸 때부터 각본 쓸 때부터 아예 데이빗 보이를 모델로 해서 쓴 거였거든요. 근데 데이빗 보이한테 그 각본 보냈는데 대차게 욕먹고 이게 뭐냐고 엄청 화를 냈대요. 데이빗 보이가. 그래서 까여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가상의 캐릭터들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 영화를 보면 저도 좀 옛날에 봐가지고 기억이 안 나긴 하는데 주인공이 그런 식으로 다른 이름을 내세워서 캐릭터를 만들어서 활동하죠. 그 게임 디자이너인 조니 갈바트론이 직접 인터뷰에서 이 게임은 지기 스타더스트를 만들기 위해 영국에서 성간 여행을 떠나는 데이빗 보이의 이야기다. 이렇게 언급을 할 정도로 데이빗 보이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이 사람이 했던 밴드가 아예 이름이 더 갈바트로스거든요. 근데 그 노래 들어보면 보컬이 굉장히 데이빗 보이 느낌이 나게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아 진짜요? 이게 그냥 내 느낌인지 아니면 정말 약간 그런 걸 추구했는지 모르겠어요. 인디게임사잖아요. 이전에 전혀 뭘 만들어 본 적도 없고 이게 첫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초반에 킥스타터로 개발 작업을 모금하기도 했고요. 그러다가 오랜 개발 기간을 걸쳐서 2021년 9월에 엑스박스랑 PC용으로 먼저 발매가 되고 이제 올해 초에 스위치와 플스로도 발매가 됐습니다. 근데 저는 이번에도 게임 패스 있어가지고 되게 쉽게 플레이했어요. 알차게 쓰시네. 게임 패스 만세. 근데 아까 그 킥스타터로 개발 자금 모금하려고 할 때 이제 선공개하는 트레일러 같은 게 있잖아요. 그때 내놨던 걸 보면 지금이랑 좀 다른 면들이 있더라고요. 지금보다 좀 더 역동적인 진짜 게임처럼 좀 만들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중간에 살짝 이야기하다 말았던 그 게임성 이야기를 마저 이야기해보자면 이 플랫폼 형태의 게임 진행이 너무 단순하다 보니까 나중에 진짜 약간 흥미가 떨어지고 아 이거 너무 쉽게 만들었다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플랫포머 부분을 이 정도까지 가볍게 만들 거였으면 저는 리듬 게임적인 부분이라도 확실하게 넣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리듬 게임인 척하는 부분들이 계속 나옵니다. 아까 말한 그 5개 버튼 누르는 거. 근데 중간에 뭐 NPC들이랑 만나서 화면에 보이는 대로 버튼 따라 누르면 어쨌거나 연주를 하기는 해요. 근데 순서만 맞추면 되지 박자나 뭐 그런 것도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고 그나마도 되게 짧아요. 근데 막 NPC랑 엄청 멋진 즉흥 연주를 한다는 설정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부분이 너무 대충 지나가니까 이 우주 생명체들이 막 프랜시스의 연주에 감탄하고 그를 인정하고 그런 부분이 몰입이 안 되는 거예요. 리듬 게임을 진짜 잘 만들면 버튼 몇 개만 따라 누르는 건데도 아, 한 곡을 멋지게 완주했다 막 이런 느낌 들거든요. 그걸 구현하기 너무 좋은 스토리를 그러게요. 만들어 놓고 안 했더라고요. 너무 안타깝고. 근데 이 음악 게임으로서의 치명적 단점이 또 있습니다. 게임에서 이동하는 내내 프랜시스가 기타를 연주하는데 그렇게 막 다양하고 화려한 그래픽을 보여주는 동안에 기타 연주는 계속 스타일이 똑같아. 아 뭐야. 뭐야 진짜. 처음에 절벽에서 연주했을 때야 그 막 앞에 엄청 희마리 없이 연주하던 포크랑 좀 대비돼서 되게 신선했지만 그 후로 계속 그 스타일만 나오니까 아, 그래요? 좀 지루하더라고요. 그래도 이런 치명적인 단점들을 몇 가지 가지고 있음에도 독창적인 게임인 거는 진짜 확실합니다. 그 플레이 타임 자체가 길지 않아요. 저는 이거를 딱 하자마자 그 초반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아 이거 팟캐에서 좀 이야기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쭉 몰입해서 못한 면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 3시간 정도면 엔딩을 보거든요. 그래서 좀 몰입해서 쭉 달려서 하면은 제가 말한 단점들이 그렇게 크게 부각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래픽이나 그 스타일들이 진짜 독창적이고 스토리도 재미있습니다. 엄청 이상하죠? 이런 아스트랄 우주 개그 그러니까. 못 접한 지 좀 되지 않았어요? 그런 거 땡길 때 진짜 한번 가볍게 해보시고 이 정도면은 많은 단점에도 불구하고 인디게임이 줄 수 있는 즐거움은 충분히 보장한다고 생각합니다. 재밌네요. 재밌겠죠? 네. 선인장님도 음악도 되게 좋아하시고 제가요? 네. 이런 개그도 약간 우리랑 다 잘 맞는 것 같아요. 개그는 맞을 것 같아. 네. 그래서 꼭 한번 해보세요. 아, 네. 네. 이어지는 50화 3부에서는 선인장 소개하는